너희가 버린 김치? 100억짜리 김치야. 뭐라고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순자 할머니는 소파에 곧게 앉아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 민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쓰레기통에 쳐넣은 그 김치 100억짜리라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쾅 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딸 민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100억이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100억. 그 김치 담그려고 30년 넘게 가꾼 배추밭에서 나온 돈이야.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죠. 근데 말이다. 100억짜리 땅에서 나온 김치는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 100억은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날 치매 노인으로 몰더구나. 큰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순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컵이 덜컹거렸고 민정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100억짜리 김치를 버린 자식들한테 재산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랭한 공기 속에서 순자 할머니의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평생 자식을 위해 김치를 담그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토록 냉정한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와 그 100억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경상북도 작은 배추밭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의 끝에 작은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박순자 할머니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올해 72, 남편이 세상을 뜬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300평 배추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설이 내렸나?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흙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밀려들었죠. 순자 할머니는 두툼한 잠바를 걸치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은 어김없이 고요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배춧잎이 반짝였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지만 손길만큼은 유연했어요. 잘 자랐네. 이 녀석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잎을 펼쳐보았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톱 밑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고 주말마다 골프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손자 둘을 키우느라 바쁘다며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 민정,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사위는 과묵했고 민정은 말이 거칠었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 안 돼 죽겠어요. 그게 입버릇이었죠. 막내 아들 민호, 대구의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총각이었죠. 셋 중에 그나마 가끔 어머니께 전화하는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끝까지 해주려고 했죠. 배추 농사를 지으면 김장김치를 담가 보냈고 고추를 따면 고추장을 담가 택배로 붙였습니다. 깻잎이 나면 장아찌를,
무관하면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부엌은 늘 바쁘고 손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사 먹어요. 배달도 잘 되는데.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이지. 사 먹는 게 어딨어. 자식들의 말은 늘 달랐습니다.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그래. 귀찮아도 받아 먹는 거 보니 좋아하는 거겠지.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명절마다 집이 북적였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며느리가 떡을 데우고 손자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명절에도 휴대폰만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보낼게요. 문자 한 줄, 송금 알림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섭섭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건강하게만 살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죠. 밭에서 배추를 가꾸고 김치를 담가 자식들 집으로 직접 가져다 주는 일. 그게 순자 할머니에게는 가족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자식들 손에 들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엄마가 또 김치를 보냈어. 냄새 나는데 어떡해?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 한켠에서 그녀의 손맛이 쿵 하고 버려지는 소리가 들릴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배추 수확철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였죠. 박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둑했고 새들이 깨기 전이라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그 소리만이 허전한 부엌을 메웠습니다. 오늘은 서둘러야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낡은 고무장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문을 여니 싸늘한 공기와 함께 배추밭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배추밭은 유난히 싱그럽게 빛났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배춧잎마다 이슬이 반짝였죠. 그녀는 허리를 굽혀 한 포기씩 잡아당겼습니다. 으이구, 올해는 진짜 잘 됐네.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사이 등골이 뻐근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 얼굴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김장을 푸짐하게 해야지. 애들한테도 넉넉하게 보내고.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배추 100포기를 정성껏 골랐어요. 그날 오후 트럭에 실린 배추가 덜컹거리며 집 앞 마당에 내려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박순자 할머니의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커다란 대야가 마루를 덮고 소금물 냄새와 마늘 향이 뒤섞여 있었죠. 조금만 더 절이면 되겠다. 그녀는 손끝으로 배춧잎의 질감을 확인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뒤집으며 흙먼지를 털고 소금 간을 맞추는 일, 그게 쉬울 리 없었어요. 72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배추 대야를 옮기려다 욱신하고 통증이 밀려왔죠. 아이구야. 그녀는 잠시 주저앉아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자. 애들 김치 못 해주면 어쩌나. 그날 이후 이틀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헹구고 고춧가루를 빻고 멸치 액젓을 맞추고 양념을 버무리고 그녀의 부엌은 삶의 냄새로 가득했죠. 김치통에 김치를 차곡차곡 눌러 담고 나니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올해도 해냈네. 빨갛게 물든 배추김치가 반짝였습니다.
그건 30년 넘게 지켜온 엄마의 손맛, 그리고 가족을 잇는 유일한 연결이었어요. 그녀는 김치통 3개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큰아들 민순의 집에 하나, 둘째 딸 민정네 집에 하나, 막내 아들 민호에게 하나. 에구, 무겁네. 김치통을 들어 올리자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곧 허리를 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김치가 물러질라. 직접 가져가야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대구 막내 아들 민호네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호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김장 담갔다. 올해 배추가 아주 잘 됐어.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어떡해요? 많이 먹어야지.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며? 그래도 들어가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난 바빠. 형이랑 누나네도 가야지. 민호는 끝까지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나마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으니까요. 괜찮아. 막내는 착해. 먹다 보면 맛있다고 전화 오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둘째 딸 민정네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장했어. 민정이는 김치 좋아하잖아. 아, 네. 여보, 어머니 오셨어. 안쪽에서 민정이 머리를 대충 묶으며 나왔습니다. 엄마, 전화라도 하지. 지금 가게 일로 정신 없단 말이야. 금방 갈게. 이것만 주려고. 에휴, 엄마. 우리 요즘 김치 안 먹어요. 나 다이어트 중이고 신랑도 김치 안 좋아해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먹어야지. 엄마, 요즘 누가 김치 그렇게 먹어요? 배달도 다 되는데 그냥 엄마가 드세요. 민정은 김치통을 현관에 내려놓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가 머쓱한 얼굴로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정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괜찮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어. 순자 할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말 못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 큰아들 민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일 멀었죠.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무릎이 김치통을 쓰다듬었습니다. 무겁지? 하고 말이라도 걸듯이요. 저녁 7시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 민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큰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표정은 썩 달갑지 않았죠.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도 없이. 김장 해왔다. 민수 좋아하는 거.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 있니? 회식 갔어요. 늦게 온대요. 그럼 나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니? 허리가 좀 아파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저도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오세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김치 거기 두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자고 가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기차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아직도 송금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맛있게 먹겠지. 내가 밤새 담근 김치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김치가 곧 그녀 인생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진 초겨울, 박순자 할머니는 큰아들네 집으로 급히 다시 가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러 가야 했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고 핸드폰이 없으니 영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연락 줄 사람은 있지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도 그 작은 기계 하나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녁 8시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 손잡이에 몸을 맡겨 흔들리다 보니 큰아들네 아파트 단지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돌자 큰아들 집 거실불이 환히 켜져 있었죠. 다들 집에 있나 보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차갑게 굳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순간 마음이 스르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자.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자식들 집 비밀번호쯤은 아직도 손이 먼저 기억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따끈한 밤 냄새가 아니라 코끝을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리 심하지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지나니 손자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쿵, 쾅. 화면 속 효과음이 거실을 울렸고 부엌 쪽에서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진짜 이거 언제 다 버려? 순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부엌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이 싱크대 옆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김치통을 기울이고 있었죠. 빨간 김치 국물이 싹 흘러내려 배수구를 타고 번졌습니다. 바닥은 붉은 빛으로 얼룩졌고 그 냄새가 거실 공기와 부딪혀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막 익기 시작했을 법한 그 김치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가 허리를 부여잡고 서울까지 들고 온 바로 그 김치였죠. 김치통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덜어먹은 흔적도 젓가락 자국도 없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 뺀 흔적조차 없는 듯 국물 냄새가 진득하게 올라왔습니다. 설마 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연은 김치통을 비우고 나서 물을 틀어 대충 헹구더니 베란다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찰박찰박 물소리가 부엌 타일에 메아리쳤고 그녀는 돌아오며 손을 털었습니다. 돈이나 갖다 줄 것이지. 이딴 김치에다 반찬은 왜 그리 갖다 주는 건지. 순자 할머니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넘기던 아이였고 그래서 해마다 김장을 넉넉히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이딴 김치는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보냈던 김치는 깻잎 장아찌는 깍두기는 다 이렇게 버려진 걸까요? 말이 되나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으로 물러났습니다. 신발장 위 낯익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여 그것을 집어들고 발끝으로 뒤꿈치를 고쳐 신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에 쿵 기대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띵하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단지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 길고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엇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거운 감정이 배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일주일 동안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김장을 마쳤습니다. 김치통을 들쳐 업고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니요. 말이 되나요?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민수야, 김치 맛 없니? 갑자기 왜요? 엄마가 담가준 김치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니? 전화기 너머가 고요해졌습니다. TV 소리인지 어딘가 작은 소음만 흘렀습니다. 아니, 맛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럼 왜 안 먹어? 먹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 그 광경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 박자 쉬었다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들 다 버리고 있지? 뭔 소리예요? 지연이가 김치 버리는 거 봤다. 전선이 끊어진 듯 수화기 저편이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굴러왔습니다. 엄마, 그게 냉장고가 좁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바쁘니까 이제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직접 오시지 말고요. 그래, 순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귀에서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가슴속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딸내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김치 안 먹어요라고 말하던 게 결국 사실이었겠지요. 먹지도 않을 걸 굳이 가져다 주니 그들에겐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미묘한 수치처럼 배 위에 얹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나뭇잎이 사각사각 속삭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가꾸고 소금물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가 나누어 줬습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짐이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환풍기 바람이 코끝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어둠 속 도시 불빛이 뒤로 쓱쓱 흘러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해줘야겠다. 애들이 싫어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욱하고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엄마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녀를 세상과 가족과 연결해주던 유일한 끈이 그렇게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차는 어두운 들판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춧가루 얼룩이 아직 손등에 옅게 남아 있었고 송금 사이에 매운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이렇게까지 서럽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빨간 국물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베란다 바닥을 타고 번지던 그 붉은 자국, 싱크대 위에서 싹 쏟아지던 그 소리. 귀가 막히는 듯 다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준 김치를 누군가는 먹었겠지. 그 마지막 기대가 역광 속 먼지처럼 허공에 떠올랐다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고 작은 역의 불빛이 몇 번이고 스쳐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두 손을 포개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으로 이 아이들과 이어질 수 있지? 그 물음이 답없이 길어지며 창밖의 어둠 속으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금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 한때는 김치 냄새만으로도 이어졌던 그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본격적 문제의 시작이 곧 그녀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요. 김치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한 그날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반찬을 해보내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수확해도, 물을 뽑아도, 고추를 따도 그 손끝이 닿는 곳은 이제 자식들 집이 아니라 동네 이웃들이었죠. 순자야, 올해는 자식들한테 안 보내? 응. 애들이 바빠서 안 먹는데. 이웃들은 의아하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조금 쓸쓸해졌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찬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밥상에 올라가던 김치가 이제는 자신 밥상 위에서 낯설게 보였죠. 이게 맞는 거겠. 애들이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전화도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보냈다고 문자를 하면 엄마 감사합니다. 정도는 답장이 왔었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11월 말 순자 할머니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72번째 생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자식들이 모여 생일상을 차리고 촛불을 함께 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날은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8시, 아무 연락 없음. 점심 12시, 여전히 조용함. 저녁 6시, 그제야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큰아들 민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좌에는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잠시 뒤 둘째 딸 민정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요즘 가게 일로 정신없어서 다음에 봬요. 5만 원. 그 금액보다 더 적막한 건 다음에 봬요라는 말 뒤에 무관심함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만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요. 괜찮다. 너 학교 일 바쁘지? 신경 쓰지 마라. 에이, 그래도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바쁜데 오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의 희미한 소음조차 멀게 느껴졌죠. 냉장고에서 김치 한 통을 꺼내 혼자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덜그럭 부딪힐 때마다 허공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생일이구나. 72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쓸쓸한 생일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랬듯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혹시 자식들 중 누가 연락을 먼저 해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설날에 올 거니? 아, 엄마. 그게요. 지연이 친정에 가기로 해서요. 내년엔 꼭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는 순간 무언가 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설날에 올 거니? 엄마, 미안한데요.
설날이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이라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막내 민호만은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 갈게요. 아니다. 너라도 푹 쉬어라.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정말 괜찮다.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죠. 설날 당일, 순자 할머니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며 보글보글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의 식탁 위엔 말 한마디 없는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떡국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덜컹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지 않은 떡국과 말라버린 김치 한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설날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봄 농사 준비로 마을 사람들의 손이 분주해질 무렵이었죠. 순자 할머니도 여느 때처럼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더 외로워서요. 일은 해야지. 그녀는 곡괭이를 쥐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김순이 할머니가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자식들 연락 자주 와? 아니, 바쁜가 봐. 그래도 명절엔 왔지? 아니, 다들 바빠서 못 왔어.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안쓰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에휴,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아들도 작년 설엔 못 왔어. 그러면서도 곧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추석엔 왔지.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더라. 순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은 낫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들도 한때는 다정했는데. 부엌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차갑게 눈에 들어왔죠. 생일날 받은 15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농협 적금도 있고 배추를 팔면 생활비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보내주는 그 소액의 용돈은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죠. 그래. 저 애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이제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덮고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냈던 걸까? 그저 엄마로서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을까? 그녀는 시선을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고요한 방 안이 이상하게도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며 두두둑 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봄이 오면 내 마음도 좀 나아질까?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른 척하는 그 차가운 무심함이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녀의 내면이 조금씩 속삭이고 있었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분노가 곧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100억짜리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은요.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마을 산자락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부터 밭에 나갈 준비를 하다가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라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지만 그 다음 순간 돈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 자금이 좀 막혀서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2달 안에 갚을게요. 3천만 원? 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벗으며 되물었습니다. 그 금액은 적금 대부분을 깨야 하는 돈이었죠. 네, 엄마. 이번 거래만 넘기면 괜찮을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아들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라.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금방 갚을게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은행 앱을 열고 손가락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묘한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2달이면 괜찮겠지. 그러나 2달이 지나도 민수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난번에 빌려준 돈 아, 엄마. 그게요, 거래가 좀 늦어져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쯤 갚을 수 있니? 다음 달에는 꼭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입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톤으로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에휴,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바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가던 그 화면 속에서 자식의 목소리가 아직도 진동처럼 남아 있었죠. 빌릴 땐 엄마라 부르고 갚으라 하니 귀찮다는 듯이 끊어버리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그 말이 텅하고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냐? 가게가 너무 안 돼서 문 닫게 생겼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또 돈 얘기라니요. 민정아. 엄마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엄마, 배추밭 팔아서라도 좀 도와줘요. 나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밭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땅이야. 그걸 어떻게 팔아?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요. 민정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정말. 됐어요.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엄마는 자식 걱정도 안 하시네. 뚝! 전화가 다시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멍하니 앉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딸깍딸깍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안 오던 자식들이 이상하게도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해준 김치는 냄새 난다고 버리더니 이제는 내 땅 냄새를 맡고 오는구나.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산자락마다 푸른 빛이 돌기 시작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밭으로 나가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1시간만 일해도 등이 뻐근했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머릿속에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에구. 그녀는 허리를 펴려다 순간 욱신 하고 번개처럼 찌르는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허리를 움켜쥐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밭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죠.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쳐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손가락에 미끄러지며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허리를 다쳤어요. 살려주세요.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고 나서 그녀는 그대로 털썩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문득 자식들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민수, 민정, 그리고 막내 민호. 새 아이가 어릴 적에 뛰놀던 밭길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 안가득 차던 그 시절이요. 그땐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세상 전부였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득한 하늘 아래 봄 햇살이 따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의식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B-용, B-용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허리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줄은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참자라는 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축하던 순자 할머니의 몸이 하얀 침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환하게 켜진 수술등 아래서 차트를 훑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오래 방치하셨네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보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주라. 그동안 밭은 누가 보나. 그녀의 머릿속엔 걱정이 꼬리를 물었죠. 병실로 옮겨진 뒤 순자 할머니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을 찔렀습니다. 기계음이 삐삐 일정하게 울렸고 그 리듬 사이로 외로움이 깊게 새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리긴 해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동상병원 301호야.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 없었죠. 순자 할머니는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둘째 딸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가게가 그렇게 바쁜 걸까?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민호야,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알려만 주려고. 엄마, 제가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쯤 병실 문이 끼익 열리더니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이 간신히 안심을 주었죠. 엄마, 형이랑 누나는요? 바쁘다고 했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괜찮다. 너라도 와줘서 고맙다.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들키기 싫었죠. 민호는 1시간쯤 곁에 있다가 학교 일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가 나가고 나니 병실엔 뚝 하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 허공에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허리 좀 어떠세요? 허리가 좀 그래도 괜찮다.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엄마, 저 회의가 있어서요. 간병인 붙여드릴게요.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해놨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나으세요.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찰칵 닫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5분. 아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입원하셨다며요? 응. 언제 퇴원하세요? 2주쯤 걸린대. 그럼 오빠가 간병인 붙여줬죠? 응. 다행이다. 저는 가게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괜찮다. 그럼 빨리 나으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기고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벚꽃이 흔들리며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엔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꽃잎이 마치 자식들의 무심함이 흩어지는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연락 가능하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비 결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카드로 결제해 놓는다고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병원비 결제가 안 됐다는데. 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요. 현금으로 입금해드릴게요. 언제쯤? 이번 주 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처럼 독촉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 안 되세요? 이러시면 퇴원 절차 어렵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냈습니다. 창백한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낼게요. 계산대의 기계음이 삑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도 못 받고 이젠 병원비까지 내가 내야 하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져 있었고 붉은 빛이 병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 그날 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의 불씨가 아주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2주 후 박순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천장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린 퇴원 서류가 바람에 바스락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하지만 병원 문 앞엔 누구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딸도 막내도 보이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리자 문틈으로 찬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덜컥 그 안에는 정막만이 있었습니다. 불도 꺼진 채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바닥 위에 툭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하려고 자신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쉬며 살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밭을 일구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땠나요? 김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명절엔 오지 않고 병원에 찾아와도 5분만 있다 떠나고 병원비조차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려고 살아온 걸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때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땅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배추밭, 30년 넘게 가꿔온 그 밭. 남편과 함께 흙을 일구고 김장을 담그며 자식들 밥상에 올리던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밭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문서를 꺼내는데 종이 한 장이 사각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단단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여보, 이 땅만큼은 끝까지 지키시오. 언젠가 큰돈이 될 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체념 대신 무언가 단단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예, 제 땅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툭, 툭, 툭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는 오랜만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몰락의 시작이라 했겠지만 실은 복수의 서막이었죠. 부동산에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의 집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들어섰습니다. 그 배추밭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땅 문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이 땅이 어디 위치인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30년 넘게 배추만 심던 밭인데. 여기 내년에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미 정부에서 보상금 공고가 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100억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
확인해 보니 확실합니다. 다음 주에 보상 협의 들어간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평생 본 적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정말 100억이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중개인이 나간 뒤에도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죠. 그 바람결 사이로 30년 전 남편이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땅만큼은 끝까지 지키시오.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요. 그가 남긴 메모의 글씨가 다시금 눈앞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엄마 돈이나 주시지 맨날 김치만 보내요라며 투덜거리던 그 밭이 바로 100억짜리 김치밭이었단 말입니까? 그래. 결국 이 김치밭이 날 살렸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 통증이 스멀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일주일 후 보상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자 순자 할머니의 통장에 정확히 12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의 기계음이 삑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손끝으로 통장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다 같이 모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몇 분 뒤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모이래요? 와보면 알아. 바쁜데 꼭 가야 해요? 너 엄마한테 빌린 돈 생각나니?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 민정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가게 일 있는데요. 너도 돈 빌려달라고 했지? 와. 네, 알겠습니다. 막내 민호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갈게요. 그래. 고맙다. 토요일 오후 2시 박순자 할머니의 집 거실은 오랜만에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큰며느리 지연과 함께 왔습니다. 둘째 딸 민정은 남편과 함께, 막내 아들 민호는 혼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거실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목소리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꺼내 올려놓았어요. 배추밭을 팔았다. 네? 배추밭을요? 민정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고속도로 보상금 받았어. 얼마나 받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숫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0억. 거실이 순간 쾅 하고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120억이요? 민수와 민정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120억. 너희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김치밭에서 나온 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김치 말이야. 100억짜리 김치였어. 순간 큰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입도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말만 들어.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세 자식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허리 아파가며 배추 심고 김장하고 너희한테 김치 갖다 줬지. 근데 너희는 뭐 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지. 엄마가 이틀 밤새워 담근 김치를 말이야. 큰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냉장고가. 너희 말 들을 생각 없어.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잘랐습니다. 명절에 찾아왔니? 생일에 왔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있어줬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달라 할 때만 엄마 찾고 병원비는 제때 안 내고 빌린 돈도 안 갚고 그게 자식이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70년 인생의 결심 같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이 돈은 엄마가 잘 쓰겠어. 그리고 말이다.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주눅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숨을 삼켰고 민정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막내 민호만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존경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라. 오늘 얘긴 이게 다야.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붉은 해가 지는 논두렁 위로 멀리서 고요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김치처럼 눌러둔 마음을 뒤집을 때야. 그녀의 눈빛엔 오래 눌려있던 분노와 결심이 서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큰아들 민수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거실안 공기가 쾅 하고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이 돈을 나눠줄 텐데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그 말이 떨어지자 세 자녀의 표정이 동시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민정은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쳤죠. 지금부터 엄마를 잘 모시는 자식이 많이 받는 거야. 알아들었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계산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이 뭐라고 그래요, 돈이. 하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탁자 위의 통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봐라. 앞으로 잘 생각해. 자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한 번 더 힐끔 보고 민정은 남편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유일하게 자리를 떠나지 않은 막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안 가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 많이 속상하셨죠?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씁쓸함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그래도 엄마한테 잘해줬어. 병원에도 와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딨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랑 누나 봐라. 엄마가 아파도 오지 않고, 김치 담가줘도 버리고 그런 게 자식이냐?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이랑 누나도 엄마 자식인데.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이번엔 엄마가 단단히 각오했다.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엔 슬픔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눌러온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가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아직도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훅 들어와 커튼을 스치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야. 내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의 예고이자 한 어머니의 새로운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 할머니가 막 밥상을 차리려던 순간 전화벨이 따르르르 울렸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민수야? 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오늘 가서 같이 식사할까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 입에서 같이 밥 먹자는 말이 나온 건 정말 몇 년 만이었죠. 바쁘지 않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오늘 일정 다 미뤘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2시간이 지나자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양손 가득 한정식 도시락을 든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유명한 집 거예요. 1인분에 5만 원짜리예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얼마인데 이런 걸 사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당연하죠. 민수는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효자처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식탁에 차려냈습니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래도 병원 다시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입원했을 땐 5분 있다가 나가던 아들이 이제는 병원에 모셔가겠다고 말하네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꼭 제가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100억짜리 김치 때문이겠죠. 그날 저녁 이번엔 둘째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정이.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부산에서 맛있는 거 싸서 갈게요. 바쁘지 않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내일 꼭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덜컥 문이 열리자 민정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유명한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건강식품. 이건 유산균이에요. 이게 다 뭐니? 엄마 건강 챙기셔야죠.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민정은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반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바쁜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예전에는 집에 와도 30분도 안 돼 나가던 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머물며 청소에 빨래까지 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세 자녀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시사는 하셨어요? 하며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고 일주일에 2번씩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주말마다 부산에서 올라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민호는 예전처럼 꾸준히 찾아왔죠. 순자 할머니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고 거실엔 웃음소리도 오랜만에 퍼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외식할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민정이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말 가족들은 모두 함께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들까지 총출동이었죠. 할머니, 여기 맛있어요. 손자들이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난 자식이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민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일본 온천 여행 가실래요? 제가 예약할게요. 식당 안은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화목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은 묘하게 쌓였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자식들이 변한 이유가 정말 엄마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태도를 바꾼 건 120억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돈이 생기자 엄마가 갑자기 소중해졌고 효도도 관심도 모두 계산된 눈빛 아래 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어디니?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순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다음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서늘한 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한층 따뜻해지고 논에는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은 조금씩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하루라도 안 오는 날이 없었고 문 앞엔 늘 과일, 건강식품,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투가 어딘가 억지로 웃는 듯했죠.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막내 민호가 추천해준 동네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거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바람도 잘 통하고. 그 말이 떠올라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래. 이런 데는 오랜만이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그때였습니다. 진짜 100억 넘게 받으셨대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구석 테이블,
그곳엔 큰 며느리 지연과 둘째 딸 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둘이 언제부터 만났지? 순자 할머니는 순간 몸을 숙였습니다. 신문을 들고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120억이래요, 언니. 민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박이네. 근데 어머니가 정말 우리한테 나눠주실까? 지연이 커피를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쎄요. 요즘 어머니가 우리 태도 보고 계시잖아요. 에이. 그래도 막내 민호한테 제일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평소에도 제일 잘했잖아요. 지연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있다가 민호한테 다 뺏기면?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오빠랑 상담 좀 받아봤어요. 상담이요? 네, 변호사한테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어머니가 워낙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치매라도 오시면 그럼요?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헐,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대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만 받으면 된대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병원을 잘 선택하면 되죠.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아는 병원이 있대요. 거기 가면 진단서 받을 수 있대요. 세상에. 민정이 입을 가렸습니다. 오빠도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이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그런데 민호는 어떡하죠? 반대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워낙 착하니까 어머니 건강 때문에라고 하면 믿을걸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일단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언제요? 다음 주쯤 생각 중이에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치매 진단이라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겠다고? 그녀는 천천히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은 그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보여줬던 그 다정함, 웃음, 효도로 다 거짓이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슬프기만 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순자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변호사 상속, 유언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나도 배워야지. 이번엔 내가 준비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시내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120억이 생긴 것, 자식들의 변한 태도,
그리고 카페에서 들은 대화까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우선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 상태라는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진단서요? 네. 나중에 자녀분들이 치매 진단을 조작하려 해도 이미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기록이 있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세요.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장. 순자 할머니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확실하게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인지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테스트, 모든 항목에서 완벽히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매우 건강하십니다. 치매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발급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단단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죠.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찾아올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녹음기요? 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준비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붉은 버튼 위로 손가락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 창밖에서 바람이 쓱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어머니의 복수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종합검진 받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치매 진단 병원이라는 걸요. 그래. 알았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침 일찍 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한껏 밝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욕심의 냄새를 순자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가방 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버튼을 가볍게 눌러보며 속삭였죠. 그래, 이젠 엄마도 준비가 됐지. 수요일 아침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조수석에는 큰 며느리 지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지연이 웃으며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죠. 차 안에서 민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검진에서 기억력 검사 같은 것도 안 돼요. 기억력 검사? 네. 나이 드시면 건강하셔도 기억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미리 체크하면 좋대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 속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미세한 소리가 차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 엄마는 기억력 괜찮은데.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치료받으면 좋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치료?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괜찮대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치매라는 말을 벌써 꺼내내 예상대로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접수를 하고 지연은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떨리세요? 아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진료실, 하얀 벽과 밝은 형광등 아래 의사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 검진 받으러 오셨죠? 네.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인지능력 검사도 해볼게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대통령 이름은요? 순자 할머니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민수를 슬쩍 쳐다보더니 말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졌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어르신, 인지능력이 매우 좋으십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좀 더 정밀한 검사는 안 하나요? 글쎄요, 어르신이 워낙 정상이셔서.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뭔데요, 엄마?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지난주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어. 모든 항목 정상이래. 의사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미 검사 받으셨군요. 대학병원에서 정상 판정 받으셨으면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걸 언제? 왜? 내가 미리 검사 받으면 안 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수의 입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진료실 안 공기가 쾅 하고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카페에서 며느리랑 민정이가 나는 얘기 다 들었어. 치매 진단 받아서 재산 넘긴다는 그 얘기 말이야. 민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녹음해뒀어.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반짝 켜진 그 장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췄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진료실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세 사람의 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운전대만 바라봤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의 판단을 내리려는 눈빛이었죠.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탁자 위에 딱 하고 녹음기를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오간 지연과 민정의 속삭임이 방 안을 가르듯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을 잘 선택하면 되죠. 치매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대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이건 대학병원 정신과 진단서야. 순자 할머니가 서류철을 사각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정신 상태라는 증거지. 세 자녀의 시선이 그 서류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 원장. 이미 변호사랑 작성 끝냈어. 세 자녀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크게 들릴 만큼 거실이 조용해졌죠. 너희가 뭘 원했는지 알아? 120억. 그 돈이 탐났던 거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허리 아파가며 배추 가꾸고 김치 담가 너희한테 갖다 줬던 그 땅에서 나온 돈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지. 엄마, 100억짜리 김치를 버리고 100억은 가지려고 했어. 심지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까지 했고. 민수가 그대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도 울먹이며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엄마 마음은 정했어. 그녀가 유언장을 드는 순간 막내 아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왜? 민호는 형과 누나를 돌아본 뒤 곧장 어머니 앞에 쾅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저 형이랑 누나가 그런 계획 세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수와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형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를 치매 진단받게 해서 재산을 나눠 가지자고.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야,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형을 만났죠. 형이랑 형수님, 그리고 누나가 같이 모여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야, 너. 형이 저한테 제 몫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누나랑 카페에서 만난 날, 엄마에게 그 카페를 추천한 사람도 저예요. 네가? 네, 엄마. 그날 시간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엄마가 직접 듣고 보셔야 상처받더라도 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다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엄마.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은 엄마가 스스로 판단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야, 박민호, 내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이요? 형이 먼저 엄마를 배신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배추 키우고 김치 담가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고, 그런 엄마한테 형은 뭘 했어요? 그건 민수의 말이 말끝에서 부서졌습니다. 버렸잖아요. 김치도 엄마 마음도 다 버렸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하고 낮게 깔렸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엄마.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정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희도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120억 중 절반 60억은 민호에게 주겠어. 민호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받아라.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순자 할머니는 미간을 곧게 펴고 잠깐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머지 60억은 농촌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내 엄마 미쳤어요? 그 돈을 아깝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잘 안 온다며. 엄마가 평생 농사로 살았으니까 농사 짓고 싶어하는 청년들 학비와 창업 자금을 도와줄 거야. 그녀는 민수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엄마 살아있는 동안 엄마 앞에 얼굴 보이지 마. 엄마, 엄마, 제발. 나가. 금수만도 못한 놈들.
은혜도 모르는 놈들! 내 죽어도 장례식장에 발 들일 생각하지 마!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할머니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르륵 스며들었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잠시 창밖 논두렁을 바라보던 그녀가 민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엄마 편을 들어줬니? 전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일? 네, 엄마가 제 엄마니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김치, 엄마 반찬, 저는 항상 맛있게 먹었어요. 항상 통 비워서 드렸잖아요. 그랬지. 형이랑 누나는 몰랐나 봐요. 엄마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 할머니는 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 유언장을 다시 검토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자 농촌 청년 장학재단 설립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60억 원이 재단 계좌로 이체되었죠. 할머니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평생 농사로 살았으니까 젊은이들 도우면 그게 결국 밥상으로 돌아오겠지.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대 할머니 60억 출연 농촌 청년 장학재단 설립. 동네 사람들은 우르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순자야 대단하구만. 이야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며. 순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지 뭐. 한 달 후 큰아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잠시 켜졌다 툭 꺼졌습니다. 둘째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알았어. 하지만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할게요. 엄마. 그래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부서진 그릇은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학교 그만두고 농사 배울래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네,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넌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좋지만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궈온 배추밭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호야. 내년 봄에 모종 심을 때 제가 다 도울게요. 김치 담그는 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럴 거니? 네. 엄마의 100억짜리 김치 레시피 제가 이어받을게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새로 산 밭에 함께 섰습니다. 예전 밭은 고속도로가 되었지만 그 보상금으로 더 큰 밭을 마련했죠. 엄마,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그래, 잘했어. 배추는 사랑으로 키워야 해. 사랑으로요? 응, 매일 보살피고 물 주고 말 걸어주는 거야. 그래야 맛있는 배추가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종을 한 줄 한 줄 심었습니다. 흙냄새가 바람결을 타고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설날, 두 사람은 함께 떡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김치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있지. 우리가 담근 거. 민호가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고춧가루 향이 확 퍼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럼 우리가 정성으로 담근 김치인데. 마주 앉아 떡국을 떠먹었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 100억 이상 가치 있어요. 왜? 이 김치가 바로 엄마 그 자체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3년 후 순자 할머니는 75이 되었습니다. 순자 농촌 청년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대 장학금, 귀농 창업자금, 멘토링까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농장을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찾아와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농사는 정직한 일이야. 막내 아들 민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로 농사가 몸에 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지만 3년이 지나자 해가 바뀌는 리듬과 흙의 숨결을 알아듣는 진짜 농부가 되었죠. 엄마, 올해 배추 대박이에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우리 민호, 이제 농사꾼 다 됐네. 당연하죠. 엄마한테 배웠는 거요. 민호는 결혼도 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에서 만난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다정한 며느리였죠. 김장날 세 사람의 손놀림이 부엌에서 사각사각 춤을 췄습니다. 고춧가루가 붉게 날리고 생강향이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소금물 흐르는 소리가 찰박찰박 리듬을 맞췄죠. 큰아들 민수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문이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건 서로의 상처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였죠. 순자 할머니는 새로 사온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는 오래 눌러야 맛이 깊어지지. 마음도 관계도 그렇단다.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잎을 반짝이게 했고 집 뒤편 밭에서는 민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한때 쓰레기통으로 흘러내리던 붉은 김치 국물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막 푹 익어가는 김치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또렷했습니다. 니들이 버린 그 김치, 세상은 100억이라 부르더라. 그런데 나는 알지. 그 값은 돈으로 셀 수 없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